연속 속에서 저희가 입시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입시 정책이나 앞으로의 입시 정책 변화, 그리고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홍성진이고요. 올해로 19년째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뉴플랜에듀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나 뭐 생기부 집어넣었을 때 그 학생의 역량이나 그리고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숭실대에서 스타트업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입시 정보나 학습법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진로진학습 코칭협의회 회장도 하고 있고, 뭐 진학사 통해서 지금도 대치동이나 목동, 인천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오늘 내용 한번 5가지로 한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2023 대학 입시 관련 주요 사항, 이 5가지가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학력 인구 감소 현상이죠. 특히 올해 고3이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통틀어서 가장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에 따른 최저 충족 여부가 수시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정시에서도 작년과 같은 점수라고 하면 더 좋은 학교나 더 좋은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고등학교에서도 약간 혼란을 좀 겪고 있는, 더구나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는 있지만 이거 이외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 공교육 정상화를 항상 외치고 있죠. 이게 뭐 반대편으로 보면은 뭐 사교육 죽이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뭐 저도 교직에 있었지만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럼 현재 공교육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입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수능 킬러 문항 금지,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최상위권 아이들에게는 혼돈이지만 전국 수험생 중에 약 90%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죠.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수능 뭐 이런 전체적인 걸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5번째, 지금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소멸할 거라고 하는데 뭐 그냥 전국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10년 만에 수험생 수가 반으로 줄었죠. 2012년에만 해도 48만 명이었는데 올해 이제 40명대가 무너지고, 작년에 태어난 22년생이 약 2만 4천 명 정도 돼서 10년 만에 그 출생아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인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전국에 있는 최소 50개 대학 이상이 폐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당분간 현재 초등학교까지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10년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지방대들이 폐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통폐합을 지금 시작을 했죠. 대전에 있는 한밭대가 충남대랑 통폐합을 하기로 했고요. 이미 부산교대는 부산대랑, 그리고 안동대도 경북 쪽에 있는 국립대들끼리 서로 합치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립대들끼리 서로 합치면서 지방대들 중에 부산 쪽에 있는 동서대, 동의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협약을 맺어서 반 정도는 통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통폐합을 거듭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재 없는 지역 인재 전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뭐 취업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크게 이 5가지 영역을 좀 나누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전체적인 입시는 항상 저희가 보면은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 입시라는 거는 우리가 물을 떠먹을 때 쓰는 컵과 같아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그잔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잔을 좋아하듯이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마음에 들게 만들 수 있는 입시 정책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는 이 교육 격차가 상향 평준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향 평준화식으로 입시 정책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또 교육 정책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뭐 공교육, 사교육 할 거 없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몰랐던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지금은 민족말살 정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제도나 입시제도가 단순히 현재가 아니고 무슨 정권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최소 4, 50년을 넘은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교육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력 인구 감소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가 준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좀 예측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2년 만에 11만 명의 학생 수가 줄면서 그때 대학들이 휘청한 게 마치 해마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일단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본토 선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시형 또는 정시형 이런 말을 썼는데요. 지금은 수시형, 정시형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냥 통합형으로 입시라고 보시면 되죠. 수시와 정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마지노선을 정한 다음에 6개의 상향적인 징검다리식으로 보통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요. 그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 바로 수능 성적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굳이 수시에 살 필요가 없죠. 만약에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없는 학교라고 하면 수시에서 교과 성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이라고 하는 교과 성적부터 점검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수시에서는 수능 성적에서 등급이라는 걸 활용하죠. 최저학력 기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약 28,000명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40만 명 수험생 기준의 약 7%로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등급당 인원수가 감소해서 올해 일부 대학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한 등급 하향하게 됐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경우 보통 2개합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최저 충족률이 약 50에서 5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인 경우 경쟁률 4대1 정도인 경우에는 최저를 충족했을 경우에 거의 합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에 학생 수가 줄면서 최저 충족 인원이 줄다 보니까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6등급 학생이 합격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능 성적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학생 수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졸업한 학생 수가 약 43만 명이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40만 약 4천 명 정도. 그리고 올해 고2 학생들은 약 2만 4천 명 정도가 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있는 고1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증가를 하죠. 3만 3천 명 정도 증가해서 올해 고3 대비 현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 6만 6천 명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선 고등학교에 가보시면 고3보다 고1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3보다 고2 애들이 더 많고요. 고2보다 고1이 많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1 아이들은 등급 맞기가 좀 수월한 반면에 실제로 대학 갈 때는 그 점수 대비 더 좋은 학교를 못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고1 학생들이 이긴 게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 학년이 학생 수가 좀 많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의 한 10년,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뭐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뭐 폐교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을 가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주는 추세가 10년 이후에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는 아마 뉴스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3월 달에 일부 뭐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입학했다가 1학년 때 그만둔 학생들이 2,000명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건 올해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들이고 근데 올해 왜 갑자기 그게 이슈가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건 뭐 뻔히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중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연세대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올해 작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입시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좀 다룰 때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어떨까.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 저희가 설명회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을 좀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또 부모님들은 그런 방송이라는 걸 많이 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예, 그런 사실 확인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은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추합이 많이 돼서 의외로 흔히 말해서 수시 대박이라는 아이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올해 전형별로 인원 변화를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 좀 늘고요. 이 논술 전형은 일반 논술이 아니라 교과형 논술이라고 해서 약간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죠. 이런 논술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인원이 좀 는 현상이 좀 있고요. 수능이 또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시 정시 합쳐서 약 4,8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수도권에 같은 경우에는 수시도 뭐 적은 인원이지만 증가를 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증가를 했죠. 따라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줄었지만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 많이 줄었지만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수시 정시에서 전혀 줄지 않았다. 그냥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성적은 모평 및 수능 응시자 변화를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해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이 재수생 쪽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6월과 9월 모평까지 보시면 거의 뭐 학생들이 뭐 6만에서 7만 뭐 이렇게 되는데 수능 지원을 하고 수능을 실제로 보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재학생은 항상 줍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최저가 없는 학교나 이런 데를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를 안 보러 가죠, 수능을. 보더라도 그냥 1교시 가서 대충 보고 1교시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학생들은 주는 반면에 재수생 아이들은 9월 모평 이후에 수능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냥 흔히 6만 대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이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예시 이런 학교들의 정시로 작년에 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냥 국영수나 이게 1등급으로 돼 있는 친구들이라 굳이 재수학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6월, 9월 모평을 보고 수능 지원해서 그냥 수능 보러 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시 납치 학교라고 불렸던 성균관대나 한양대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 얘네들도 이제 입시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종합전형이나 모든 전형에 최저가 생기고요. 왜냐면 최저 없이 내신으로만 뽑다 보니까 내신이 낮은 지역 학생들로 인해서 솔직히 한양대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영고 2,000명에 버금가는 정도로 한양대도 이탈 인원이 많아서 아마 한양대에서도 자기네들의 질을 좀 높이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내년부터는 최저를 충족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연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고대를 비롯한 모든 학교에서 일반적인 학교장 추천전형이나 모든 전형에 대해서 최저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울의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기준인 세기합 7 정도는 충족을 해야 아마 수시에서도 상위권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재수생 중에 반수생 6만 대군이 거의 1, 2등급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학생들 10명 중에 한 6명 정도에서 7명 정도가 9월 모평까지 1등급을 받았다면, 수능에서는 반대로 N수생, 이 반수생과 재수생 아이들이 10명 중 6, 7명 정도가 1등급을 받습니다. 그게 이 표거든요. 2022학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는 발표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과 문과 이게 없어지면서 뭐 그런 현상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국어 쪽을 한번 보시면 재학생 인원 중에 1등급을 맞는, 수능에서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전체 2.5%밖에 안 되고요. 졸업생인 경우에는 8.2%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생 수를 보면 국어 1등급 재학생은 약 8,000명인 반면에 졸업생은 인원이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9,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 2, 3등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졸업생인 아이들은 전체의 40% 이상이 1, 2, 3등급 안에다 모여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재학생은 1, 2, 3등급까지 인원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N수생들 중에 이 반수생 아이들이 1, 2등급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남의 H고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내신 3등급 정도 받는 학생은 잘 가야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직어국이나 인천대 정도를 갈 수 있는 반면에 이미 수능 성적이 중앙대, 경희대 정도 100분이 92 정도가 나오는 친구이다 보니까 교과 전형을 안 쓰죠.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을 쓰고 떨어지면 재수할까 그냥 중앙대 갈까 이런 걸 고민하는 아이들이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내신만 가지고 덤비는 교과 전형.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수시 전형에서 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뭐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수시 전형에 최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학생들이 수시에서 합격한 아이들은 만족을 하고 다니지만 정시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불만족해서 대학을 그만두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거든요. 이 고교 학점제는 그냥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과목별로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를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죠. 첫 번째,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 그리고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해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 자,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보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 저희 나라 교육정책이나 입시정책에서 항상 조건이 붙죠, 조건이. 뭐냐면 학생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는 정책들을 만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죠. 뭐 그동안 뭐 교육계에서 골물대로 골랐던 일이 최근에 서희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터지고 있는데, 일단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시한폭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을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이 이미 이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데 반 아이들 중에 약 80% 이상이 진로에 대해서 결정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진로를 결정한 아이들은 대부분이 저는 교대 갈 거예요, 저는 의대 갈 거예요, 저는 약대 갈 거예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인데 선택을 안 하면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과목이나 선택해서 학점만 채우면 되는 제도예요, 솔직히. 근데 이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과목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진로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고 재작년부터 서울대에서 권장 과목과 그 권장 과목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학과에서는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주대나 강원대나 뭐 전남대나 여기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발표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입학사정관 때부터 이런 과목들을 이 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들으면 좋습니다라는 거를 해마다 발표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왜냐면 지거국이니까. 근데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더니 막 전국이 들썩였죠. 그래서 막 이 과목을 들을 때는 이 학과를 선택을 할 때는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 마치 이 과목을 들으면 그 학과에 합격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오버 아닌 오버가 좀 일어났었는데 제 경험이나 이거에 따라 봤을 때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다면. 그 다음에 성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만큼의 탐구 역량을 보여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고 안 하는 학교나 굳이 진로에 대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특목고라든지 그리고 일부 지역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교 학점제가 약간 악용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죠. 이거는 A, B, C, D라는 알파벳, 옛날에 우리 수미양가처럼. 그런데 이게 수를 주는 학생, 즉 A를 주는 학생이 학생들의 그 학업 의식이나 공교육 측면에서 적게 주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약 40% 정도를 A를 줍니다. 어떤 일부 예체능 과목 이런 데는 90% 이상을 A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A가 4등급까지가 A를 주거든요. 40%면. 그러면 1, 2, 3, 4 등급 중에서 과연 상위권 학생들은 얘네들을 또 다시 평가를 하겠죠. 일부 옛날에 서강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을 맞는 학생의 퍼센트가 20%면 내신을 1.2, 40%면 1.4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상위권 학교들 중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에서는 이 선택 과목을 3과목만 봅니다. A, B, C 반영된 과목을 대부분 3과목만 보는데 종합전형은 모든 과목을 다 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전체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가 몇 %인지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점을 따려고 하는 친구들 왜냐면 굳이 A를 맞지 않고 나는 수시에 전혀 상관없이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행이 되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부터는 아마 고2 교실부터 분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고3 교실이 주요 지역에서는 아마 분계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교육과정 때문에 그렇죠. 굳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안 듣고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을 들어서 이수만 해도 학점을 따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특구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강남 3구나 뭐 목동이라든지 일부 잘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학교에 가서 내가 수업을 듣느니 코로나 때처럼 방송 켜놓고 나는 정시 공부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작년부터 어떤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요. 고교학점제 하면서 1학년과 2학년 일부 과목만 등급제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올 1등급을 못 받은 아이들 중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2학년 때 다시 1학년으로 복학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최대 언제까지 학교를 다니고 언제 자퇴를 하는 게 가장 괜찮습니까? 이런 거를 문의하는 학부모님들이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라는 취지는 좋아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한다.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아마 고등학교 교실의 붕괴,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더 정상화되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교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고민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과연 이렇게 만약에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이 과연 자기 의지로 했느냐 아니면 학교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냐 이런 거부터 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대학은 그거에 맞춰서 더 다양하게 아마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입시는 생물이라 건들면 건드릴수록 변해요. 이게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걸 장담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거는 사교육이고요. 왜냐하면 사교육은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입시 제도가 나쁘다고 해서 폐교하는 고등학교는 없잖아요.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는 했지. 하지만 사교육 업체 중에는 입시 성적이 안 좋아서 폐업하는 사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 하는 건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 약간 사기꾼 기운의 사교육자들이 많이 있죠. 주워 들은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는 취지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 2년 후부터 아마 뉴스에서 이런 폐단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의무잖아요. 국방의 의무처럼 교육의 의무죠. 요즘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 듯한 생각이 들어서 세금을 안 내고 군대를 안 가면 엄청난 징계를 받잖아요. 교육도 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게 공교육 정상화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의 나라지만 법을 어겼을 때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자연에 있는 동물한테 돌을 던지면 벌금이 200불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에 가서 동물한테 돌 던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강력한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법규가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 이걸 이제 악용한다는 거죠. 아마 2년 만에 공동교육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학점을 다 채운다라고 해서 아마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수를 못했을 때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뭐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주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해요. 대학교처럼 학점을 못 땄다고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안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피곤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목적은 학생을 무사히 졸업시키는 거지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사히 방학이나 이럴 때 윈터식으로 학교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예측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그냥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 듣고 못 들으면 수능 이후에 수능 보고 나서 그때 뭐 학교에서 뭔가를 해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예측을 하고 나는 그냥 우리 애는 3학년 때부터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정시 준비하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그냥 고등학교 왔을 때부터 한다기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바뀌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적이 나는 여기를 못 가. 나는 뭐 이렇게 이제 좌절하면서 자기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약간의 좀 도피처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에 특강을 나갈 때마다 그런 아이들 보면 좀 안타까운 심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동교육과정인데요.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지역 연계, 대학 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인데요. 지금 이제 금강대 직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 공주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이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방학 때 한 일주일 정도 애들이 와서 교수님한테 같이 수업을 하는 건데 금강대 같은 경우에는 리버러시 컬리지를 좀 특성화해서 북유럽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책들에 대해 학생들이 읽고 토론하는 그런 공동교육 과정을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돼 있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학점을 따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온라인 이 공동교육 과정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좀 많이 있고요. 자, 이거는 2015 교육과정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잠깐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공통 과목이라고 돼 있죠. 이 공통 과목 빨간색으로 테두리 돼 있는 거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랑 거의 똑같죠. 국영수에 과학 배우고. 근데 이거는 석차 등급으로 표기를 합니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이 이 학생의 흔히 내신이라는 거 하는 거에 거의 한 70% 정도를 1학년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약간의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3학년 때는 거의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데요.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석차 9등급제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대부분 듣는 진로 선택 과목 이거는 A, B, C, D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A가 약 4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에서의 내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커졌죠. 그런데 더 문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작년에. 여기 보시면 이 공통 과목은 똑같이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1, 2로 나눈 게 1학기, 2학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회, 사회학, 과학 배우고 탐구 실험하는 거. 근데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제였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쪽은 A, B, C로 표시를 했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오는 우리 2년 후에는 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부터 융합 선택 과목까지 이 모든 선택 과목이 A, B, C, D, E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1학년 때만 등급제로 표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배우는 3학년 때까지 2년 동안에 배우는 내용은 A, B, C, D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빠르면 내년부터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아이들이 뭔가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학년 교실부터 학생들이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서울 일부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과목을 안 듣고 나는 공동교육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학생들이 처음에는 선생님들 말을 듣다가 나는 이거 안 들을 건데요. 저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다른 과목을 굳이 듣겠다라고 하는 거를 학교에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1, 2년 쌓이면서 이 나쁜 요런 거를 좀 학습하면 저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학생들이 많이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부터 좀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의 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공동교육과정도 이런 면에서 좀 학교 교육과 좀 연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대학과 학교의 걱정거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 공교육 정상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공교육이 현재 비정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고, 뭐 다른 좋은 말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좀 안타깝죠. 일단 우리나라는 공교육, 사교육으로 일단 교육을 나눕니다. 옛날 원래 우리나라 교육은 사교육에서 시작하지 않았나요? 서당이나 이런 데가 원래 다 사교육이었는데, 지금 마치 사교육이 무슨 비리의 집단인 것처럼, 그리고 무슨 학력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갈라치기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싫어서, 일단 뭐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근데 공교육, 사교육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교육이라는 걸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좀 넘나들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몇 가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교육부에서는 100조가 넘지만 이 중에 초등, 중등, 유아 쪽에 책정된 예산이 80조 9,120억입니다. 이게 작년 2022년에 비해서 약 10조 1,819억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을 하고 쏟아붓는데도 공교육이 비정상이라는 건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 두 번째가 학교의 목표는 졸업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를 잘 가리키고 잘 해서 학생들을 하는 거에는 어떠한 성과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학교는 무사히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졸업을 하는 게 목표죠. 졸업을 시키는 게. 그래서 저는 학교가 좀 본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 학생의 진로와 그, 뭐 진로 적성까지를 고민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그 권리가 있는 의무로서의 교육체로서의 좀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선생님과 학교가 혼연일체로 나를 파악을 해서 나를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주기 위해 노력할 거야.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은 맨날 종례 조회 시간에 내가 니네만 보면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면서 퇴근 시간만 되면 칼같이 가신다고. 예,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못 믿는, 예, 학생들이 요즘은 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생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생들 말을 듣죠. 예, 그만큼 사교육은 폐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활을 걸고 하는 반면에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시 시험 봤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교육은 보조수단으로 해서 학교에서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을 부를 때 언제 부르냐면요. 새로운 입시 정책이나 새로운 교육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교육 쪽에 이제 손절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올해 해서 지금 가장 많이 강의를 하는 게 이 고교학점제거든요. 고교학점제, 그리고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냐. 이거 대부분 이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손 대기를 좀 꺼려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손 대는 순간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이거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교육 쪽에다가 도움을 청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특강을 하고 나오면 저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적인 것들을 선생님들이 후속 작업을 하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입시를 잘하시는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하고 비슷한 거죠. 왜냐면 다른 선생님과 비교되기는 좀 부담되시고 그렇다고 안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는 제 나름대로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는 한 정상화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학교가 바뀌는 거는 아니고요. 그 학생들과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바뀌셔야죠. 예, 교수님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는 한 지방대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걸 왜 주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성과급,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들이 가장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 월급 받는 방학 있잖아요. 가끔씩 업무가 많다고 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는데 방학 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다 해봤던 거고. 예.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공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난데 초등학교는 학생들과 계속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그 업무를 보는 선생님들만 따로 배정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다양한 실험적인 걸 통해서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이게 공교육이 좀 더 정상화가 아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방과후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해서 메가스터디 선생님들도 학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선생님들도 더 노력하실 거고요. 네, 비교 안 되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시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제 말만 듣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 진짜 학교를 활성화하고 선생님도 노력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 것 중에 시작이, 저는 방과후 학교에 사교육생들이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입시 정보의 권력과 개인화, 이거는 지금은 뭐 많이 전국적으로 지역 진협이 생겨가지고 많이 활성화되긴 했는데요.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를 권력화하고 있죠. 어떤 거는 누구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뭐 일부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좀 비난 아닌 비난을 하면서 뭐 끄집어내리는 이런. 그래서 입시 정보의 권력화, 개인화가 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거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지만 이게 학생들과 부모까지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입시 정보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입시 정보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좀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의 대학 탐방으로 온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2시간 특강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입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주워 들은 얘기다 보니까 체계적이지도 않고 옛날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도는 모든 입시 정보는 다 홍보죠. 예, 실제 사례와는 다른 정말 특별한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처럼 둔갑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온라인으로 흡수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그쪽에 대해서 맹신하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좀 따지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입시 치러보시면 알겠죠, 뭐가 사실인지는. 그래서 공교육 사교육이라고 나누지 말고 그냥 공교육하지 말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교육에 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뭐 강사가 됐던 교사가 됐던 모든 사람들이 좀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입시에서 공교육 사교육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모임도 있었는데 다른 공교육 쪽에서의 지탄 때문에 1년 만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건 참 안타까운.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킬러 문항 금지. 지금 가장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찬반으로 많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선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뒤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딱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학교 쪽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찬성을 하시고요. 사교육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반대를 하세요. 이게 거의 99%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학교 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킬러 문항 자체가
자괴감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도 모르겠는데 애들은 어떻게 푸냐. 그래서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나 이런 분들의 그 분석을 통해서 좀 하죠. 예. 그래서 잘 나가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시겠지만 어떻게 출제가 될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예상 문제를 뽑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달만 맘먹고 공부하면 1등급 맞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일단 킬러 문항을 좀 보면 수능 성적표에서 요 밑에 있는 이제 등급이나 이거는 수시에서 쓰는 거고요.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나오는데 다른 과목에서의 킬러 문항도 좀 하지만 일단 대학을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쪽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국어 수학에서 배점을 보게 되면 2점짜리가 3문항이 있고요. 3점짜리가 14문항. 그래서 2점짜리, 3점짜리를 다 맞으면 5등급입니다. 그리고 4점짜리가 13문항 52점. 4점짜리가 절대적으로 많죠. 이 중에서 흔히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 3문항이 있거든요. 15번, 22번, 30번. 15번은 수1에서 나오고요. 22번은 수2에서 나오고요. 30번은 이제 선택 과목에서 나옵니다. 확률과 통계가 상대적으로 좀 쉽다 보니까 점수가 높지만 표준 점수나 등급은 높게 안 나오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선택 과목에서는 옛날에는 뭐 가, 나로 나뉘던 시절에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원과 수투가 공통으로 보죠. 이과, 문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 저는 문이과 통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특수성은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왜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일률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통 과목을 하면 좋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 좋은 아이들은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죠. 문과 아이들은 지금 거의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수원수투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거든요. 옛날에는 문과, 이과 아이들이 수원수투를 보더라도 문과 쪽 수원수투 내용이 훨씬 쉬웠고요. 이과 쪽 수원수투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랬던 걸 통합을 시켜버리니까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수학에서 지금은 거의 점수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등급 100명 중에 98명이 미적기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이과 아이한테 너 건대 컴공 갈래, 연대 경영 갈래 이게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생기는 폐해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뭐 사교육 쪽에 있는 뭐 나쁜 걸 없애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우민화 정책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특목고는 특목고 아이들만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대학 정원에서 그 아이들한테 그냥 일부를 배정하면 어떨까라는 솔직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가 좀 더 쉽겠죠. 네, 종합전형이 이런 것도 좀 쉬울 거고요. 그래서 농담처럼 교과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고 종합 전형은 특목고 전형이다. 이런 얘기도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킬러 문항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냐면 이 4점짜리 13문항 중에서 3문항이 킬러 문항이고 10문제가 4점짜리잖아요. 이 10문제가 상중하로 나눴을 때 킬러 문항을 제외한 10문제를 상중으로 나눴을 때 상위 3문제, 중위 3문제, 하가 4문제 정도 됐었고 3점 중에도 어려운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의 쉬운 거보다 어려운 3점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점짜리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최상위권에 의치학관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실수가 재수로 이어지는 게 더 뚜렷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아마 2등급 학생들이 가장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등급 아이들은 기대를 하겠죠. 킬러 문항 없어져서 내가 좀 더 점수가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3등급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뭐 그 이하 4, 5등급 같은 경우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최상위권 아이들, 흔히 말해서 한 문제를
틀리느냐 다 맞느냐, 이 아이들 입장에선 실수로 하나를 틀렸을 땐 나보다 못하는 아이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아마 좀 올해 아마 좀 촉각을 좀 세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수능 문제가, 어떤 분들은 이 수능을 자격 시험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능을 자격 시험으로 하면 대학이 그대로 뽑을까요? 이 학생들을 인정을 해서. 흔히 말해서 서울에 있는 한성고 4.0과 저 지방에 있는 4.0을 같게 놓고 평가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무리죠.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자격 시험이 되는 순간 제 생각에는 본고사 아닌 본고사가 부활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술 형식으로. 그리고 면접도 굉장히 심하게 심층 면접을 보겠죠. 제시문이 있는. 그래서 저는 수능의 어떤 잘못된 점을 고치는 거는 참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2외국어를 성취 등급 그 절대 등급제로 했죠. 그래서 무조건 40점 넘어야 1등급. 그러다 보니까 7월 달만 되면 강남에서 애들이 미친 듯이 들었던 아랍어가 없어졌잖아요. 아랍어 20점이면 1등급을 받았었으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잘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이과 통합, 그게 고교학점제가 연계돼서 이렇게 한 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 두 개가 과연 아이들의 진로와 꿈과 희망을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득보다는 좀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일단 학생들이 아마 올해 수능을 보고 나면 나오겠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아마 그 반응이 최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고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사교육을 받아들이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도권 아이들이죠. 이 지역인재 전형하고 홍어촌 전형,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다 역차별 전형이 아니냐라고 좀 당돌한 아이들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지역인재 전형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은 정말로 그 지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담 삼아 의대 가고 싶으면 경상도로 가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 그쪽에 있는 의대나 이쪽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인재는 인재가 없죠. 지역에 있는 직업군이나 이런 데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갔지만 실제로 졸업하고 직업을 찾아 서울로 올라오는 현실이 됐고요.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지역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는, 이게 지금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유니스트가 처음 생겼을 때 저희 학부모님이 정말 괜찮은 지방대학이 올해 생긴다고 저한테 오셨던 부모님이 계세요. 그게 유니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지방대로 안 보잖아요. 저희가 포항공대 지방대로 봅니까? 카이스트 지방대로 안 보잖아요. 전에 어떤 친구가 저희 형님이 지방대 다녀가지고 공부를 잘했는데 지방대 다닌다고 그래서 의대 다니니? 그랬더니 카이스트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방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방대는 아니잖아요. 지방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정말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발벗고 나서야죠. 네. 지속적인 학업 역량 감소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고요. 점점 지거국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부산대를 갈 거냐, 옛날에 건대를 갈 거냐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건대 간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서울수제대학의 지역인재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인재. 어떻게 보면 서울 아이들은 억울하죠. 예. 옛날에 인천대가 한 15년 전인가 그때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했었어요. 경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쓸 수 있는 전형. 근데 성적이 일반 전형보다 더 높았어요. 왜냐면 경기, 수원 이쪽에는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꽤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폐지했던 적도 있는데, 예, 하여간 이 지역인재 전형 저는 개인적으로 역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울에 있는 인재를 정말 대학의 특수적인 성격에 맞춰서 좀 끌어들이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나주에 생긴 한국전력의 캠텍은 굉장히 불찰, 악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전남대, 한전이 전남대 전기공학하고 제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 전기공학과 졸업한 학생들 한전에서 일부 데려가야 돼요. 차라리 전남대학교에 있는 여러 학과들과 제휴를 해서 그 학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인재들을 데려가는 방식을 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켄터기라는 건물 하나짜리 지금 세워놓고 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약간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더 좀 고민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정말 인재를 활성화하고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인재 전형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게 이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이죠. 예. 그리고 성과 없는 성과급과 유급방학이야, 요거는 아까 제가 이거 편집하다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 제가 뭐 두서없이 제가 항상 입시하거나 이러면서 입시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졌던 개인적인 생각 플러스 현재 입시제도의 상황 플러스 고교 학생들이 상황 이런 것까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전체적인 입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잠시 뭐 질문 받으면서 토론하는, 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